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올해 65입니다. 한 번도 결혼하지 못한 노처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비혼이니 독신이니 멋진 말로 포장하지만 제 세대에선 그저 시집 못 간 불쌍한 여자일 뿐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인생에 3명의 남자가 있었다는 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 혼자 삽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안부를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을 먹어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습니다. 밤이 되면 정막이 귀를 먹먹하게 만듭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후회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후회와 체념 사이 어디쯤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 인생의 3남자는 모두 진실이었다는 것. 그들을 사랑했던 순간만큼은 행복했다는 것. 들어주시겠습니까? 한 여자의 사랑과 선택, 그리고 후회에 관한 이야기를.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를 만난 건 23 봄이었습니다. 1972년 서울의 봄은 유난히 화사했습니다. 저는 명동의 작은 양장점에서 재봉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지 3년째 바느질 솜씨 하나로 근근히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재봉틀 앞에 앉아 드레스 자락을 받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깔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 그 남자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여기서 양복 수선도 하나요?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네, 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소매가 좀 긴 것 같아서요. 저는 남자의 양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남자의 손에 스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강민호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다니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시골 처녀였고, 강민호는 서울 최고의 명문대를 다니는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저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양복을 찾으러 왔을 때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대학생과 커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강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진 씨, 커피 한 잔만요. 제 부탁이에요. 결국 저는 따라 나섰습니다. 다방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민호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이야기, 재봉일을 배운 이야기, 꿈 이야기. 수진 씨는 참 대단해요. 혼자 힘으로 서울까지 올라와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대단할 것 없어요. 그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날 이후 강민호는 자주 양장점에 들렀습니다. 주선할 옷이 있다며 단추를 달아달라며 온갖 핑계를 대고 찾아왔습니다. 저도 강민호를 기다렸습니다. 재봉틀을 돌리면서도 문 쪽을 자꾸 쳐다봤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강민호가 고백했습니다. 남산 밑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잎이 흩날렸습니다. 수진 씨, 저를 좋아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민호 씨, 사귀어 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의 벚꽃이, 그날의 바람이, 그날의 행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숨어서 만났습니다. 강민호의 친구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 같은 재봉사와 사귄다는 걸 서울대생들이 알면 안 됐습니다. 저도 양장점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과 사귄다고 하면 주제 넘는다고 손가락질 받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일요일이면 한강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강민호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진아, 나 졸업하면 변호사 될 거야.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수진이 고생 안 시킬게. 민호 씨, 저는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아니야. 수진이한테 좋은 집도 사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싶어. 그 말들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매일 밤 강민호를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강민호와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상상을 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강민호가 저를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나 진심이야.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어.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호 씨, 부모님이 저를 받아주실까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집안도 변변찮은데. 괜찮아. 내가 설득할게. 우리 엄마 아빠는 좋은 분들이야. 하지만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강민호의 부모님을 만난 날, 저는 처음으로 계급의 벽을 느꼈습니다. 강민호의 아버지는 판사였고, 어머니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식사 자리는 고문이었습니다. 강민호의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라고 했나요?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어요? 국민학교까지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고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렇군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우리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올 생각 말라는 말. 식사가 끝난 후 강민호의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 솔직하게 말하겠소. 민호와 헤어져 주시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는 우리 집안의 장남이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아이요. 당신과는 어울리지 않소. 하지만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이요.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현실을 보시오. 당신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면 민호에게 평생 짐이 될 거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짐. 저는 강민호에게 짐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버스 뒷자리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강민호는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민호의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강민호에게 짐이 될 거였습니다. 석 달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강민호와 만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강민호를 사랑했지만 그를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강민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같은 남산 벤치,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벚꽃 대신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우리 헤어져요. 수진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저는 민호 씨와 어울리지 않아요. 민호 씨 부모님 말씀이 맞아요.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나한테 부모님 설득할 시간만 줘. 안 돼요. 제가 민호 씨 인생을 망칠 순 없어요. 강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사랑해. 너 없으면 못 살아. 저도 사랑해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민호 씨가 행복하길 바라니까요. 저는 강민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게 강민호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민호는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잘 됐습니다. 강민호는 행복해야 했습니다. 비록 제 곁이 아니어도.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강민호가 있었습니다. 첫사랑이라는 자리.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는 지금도 강민호의 것입니다. 강민호와 헤어진 후 저는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재봉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강민호가 떠올랐으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덧 26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중매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양장점 사장님이 저를 걱정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야.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까?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여자가 혼자 늙으면 외로워. 하지만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강민호가 아니면 누구와도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더 보냈습니다. 저는 30이 되었습니다. 1982년 서울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이 올라갔고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새로운 손님이 양장점에 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맞춤 정장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나요? 고급스러운 걸로요.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요. 저는 남자의 치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정우였습니다. 무역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요즘 일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진 씨는 혼자 일하세요. 네, 혼자 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여자가 혼자 사업하기 쉽지 않은데. 사업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죠.
이정우는 일주일 후 정장을 찾으러 왔습니다. 옷을 입어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대로 이정우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셔츠를 맞추러, 바지를 맞추러, 코트를 맞추러.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이정우는 말이 많았습니다. 사업 이야기, 여행 이야기, 세상 이야기.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수진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안 했습니다. 왜요? 예쁘신데. 인연이 없어서요. 그럼 나랑 한번 저녁 먹어요. 나도 혼자거든요. 저는 거절하려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로워서였을까요? 아니면 강민호를 잊고 싶어서였을까요? 저녁 식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했습니다. 처음 가본 곳이었습니다. 멋진 샹들리에, 하얀 테이블보, 정장 입은 웨이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여기 음식이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이정우는 친절했습니다. 제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 씨,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나도 수진 씨가 좋아요. 사귀어 볼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강민호 이후 처음 받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정우는 강민호와 달랐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일주일 후, 저는 이정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정우는 저를 잘 대해 주었습니다. 비싼 선물을 사주었고, 좋은 곳에 데려가 주었고, 항상 웃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정우는 자주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갑자기 출장이 생겼다며, 급한 일이 있다며 만남을 미뤘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 주말에 시간 안 되세요? 미안해요. 주말엔 가족 일이 있어서요. 가족 일.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이정우는 혼자라고 했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양장점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수진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이정우의 아내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당신과 사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만 만나주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우 씨가 혼자라고. 남편은 거짓말쟁이에요. 저희에게는 아이가 둘이나 있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희 가정을 지켜주세요. 여자는 절을 했습니다. 제게 절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자가 돌아간 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정우가 기혼자였다니. 저는 남의 남편을 빼앗은 나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우 씨, 오늘 당신 아내가 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 왜 거짓말하셨어요? 왜 혼자라고 하셨어요?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니.
저를 이용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수진 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만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또다시 배신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 때문에, 두 번째는 거짓말 때문에. 다음 날 이정우가 양장점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안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한참을 문 밖에서 불렀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정우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정우는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놀잇감이었던 겁니다. 가정이 지겨워진 중년 남자의 일시적인 위안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자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 같은 건 제게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덧 40이 되었습니다. 1992년 제 얼굴에도 주름이 생겼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세월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양장점 사장님이 은퇴하셨습니다. 저는 그 양장점을 인수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가게를 갖게 된 겁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 힘으로 일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일은 잘 됐지만 삶은 외로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웃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만나면 남편 이야기, 아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 자리가 불편해졌습니다.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너도 빨리 결혼해야지. 나이가 이제. 친구들의 걱정 섞인 충고가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40이 넘으면 결혼하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늦었는데. 그해 가을 양장점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온화함이 묻어났습니다. 여기서 옷 수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재킷 소매가 헤어져서요. 저는 재킷을 받아 살폈습니다. 오래된 재킷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옷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입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남자의 이름은 최태준이었습니다.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최태준이 재킷을 찾으러 왔습니다. 잘 고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좋은 옷이라 정성껏 했어요. 이 재킷이 돌아가신 아내가 마지막으로 사준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서요. 돌아가신 아내.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셨군요. 오래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제가 감사의 표시로.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근처 다방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최태준은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를 2년 전에 암으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슬하의 자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하지만 학생들이 있어서 버티고 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제 낙이에요. 최태준의 눈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민호나 이정우와는 다른 사람. 그날 이후 최태준은 가끔 양장점에 들렀습니다. 추선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인사하러 왔습니다. 차 한잔 하자고, 산책하자고, 영화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최태준이 고백했습니다.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수진 씨,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진 씨를 사랑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수진 씨를 만나고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얼마 만의 고백이었을까요? 진심이 느껴지는 고백이었습니다. 태준 씨,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다만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40과 50의 사랑. 젊은 날의 사랑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더 깊고 더 진실했습니다. 최태준은 저를 소중히 대했습니다. 제 의견을 존중했고, 제 선택을 믿어주었고, 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우리 결혼해요. 2년쯤 사귄 후 최태준이 청혼했습니다.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값비싼 반지는 아니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태준 씨, 늦었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수진 씨와 함께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저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 드디어 저도 가정을 꾸릴 수 있구나. 네, 좋아요. 결혼해요.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집도 알아봤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최태준이 쓰러졌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에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종양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은요? 치료는요? 죄송합니다. 위치가 좋지 않아서 수술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 주었습니다. 최태준은 3개월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최태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최태준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요. 태준 씨, 결혼 못해서 괜찮아요. 우리 이미 부부나 다름없어요. 최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느 봄날 최태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로 저는 최태준을 불렀습니다. 계속 불렀습니다. 하지만 최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존경하는 선생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최태준을 보냈습니다. 제 마지막 사랑을, 제 마지막 기회를. 최태준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양장점 문을 닫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최태준을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저에게는 행복이 허락되지 않을까? 신은 왜 이렇게 잔인할까? 수없이 질문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6개월쯤 지나서야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양장점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일을 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저는 쉰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컴퓨터가 생겼고, 휴대폰이 생겼고, 인터넷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양장점도 어려워졌습니다. 싼 기성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맞춤옷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55쯤 되었을 때 양장점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일한 양장점. 제 청춘을 바친 그곳을 떠났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가진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물건 값을 계산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55 먹은 아줌마가 왜 아르바이트를 하나? 남편은 어디 갔나? 자식들은 뭐 하나? 그런 시선들이 저를 찔렀습니다. 이모, 결혼 안 하셨어요? 어느 날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응, 안 했어. 왜요? 남자친구는 없었어요. 있었지. 하지만 결혼은 못했어. 아, 그렇구나. 요즘은 비혼도 많잖아요. 비혼. 선택한 것처럼 들리는 말. 하지만 저는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당한 겁니다. 거부당한 겁니다. 버림받은 겁니다. 저녁이면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낡은 가구, 텅 빈 냉장고. 이게 제 인생의 결과였습니다. 40년을 일해서 남은 게 이것뿐이었습니다. 가끔 강민호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왔습니다.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멋진 집에 살고 아름다운 아내와 훌륭한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정우도 찾아봤습니다. 사업가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젊은 아내와 재혼해서 잘 산다고 합니다. 최태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태준은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만약 강민호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이정우가 정직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최태준이 죽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만약은 없었습니다. 현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55의 늙은 여자, 혼자 사는 여자, 아무도 찾지 않는 여자. 예순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인입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투성이 얼굴이 보입니다. 백발이 성성합니다. 허리도 구부정합니다. 늙었습니다. 완전히 늙었습니다. 마트 아르바이트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기초생활수 급자가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연명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으로, 사고로, 늙어서.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제 차례도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외로울 때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을 때 손 잡아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가끔 후회했습니다. 강민호를 놓친 것. 그때 집안을 무릅쓰고 결혼했어야 했나. 아니면 이정우라도 붙잡을 걸. 그가 기혼자라는 걸 알았을 때 떠나지 말고 싸워볼 걸. 최태준과는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선택이 틀렸을까? 강민호와 결혼했다면 과연 행복했을까? 평생 시댁의 눈치를 보며 학력 없는 며느리라는 시선을 견디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정우를 선택했다면요. 평생 불륜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첫 번째 아내와 아이들의 원망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최태준만이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최태준은 너무 일찍 떠났습니다. 62쯤 되었을 때 작은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소개해준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연락 안 하는 사람,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사람,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제가 불쌍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외로웠습니다. 수진 씨도 혼자 사세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혼자 삽니다. 결혼은 안 하셨어요? 네, 인연이 없어서요. 그래도 수진 씨는 건강하잖아요. 혼자서도 잘 사시잖아요. 나는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할머니의 말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봉사를 다니며 깨달았습니다. 외로운 건 저만이 아니라는 것. 결혼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 자식이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 그래도 가끔은 무너졌습니다. 명절이면 특히 더 힘들었습니다. 거리에 가족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잡고 걷는 부부, 아이를 업은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족. 저는 혼자 집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나도 저런 가족이 있었으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65,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나이입니다. 64이 되던 해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가 생겼고 고혈압도 생겼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병원에 자주 다녔습니다. 혼자 가는 병원은 더 외로웠습니다. 보호자는 안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혼자 왔어요. 검사 결과 나오면 보호자분과 상담이 필요한데. 괜찮아요. 제가 들을게요. 이럴 때마다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손 잡아줄 누군가, 걱정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5이 된 지금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후회되는 선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종종 강민호를 꿈에서 봅니다. 젊은 날의 강민호.
남산 벤치에서 손을 잡던 강민호. 꿈에서라도 행복합니다. 최태준도 나옵니다. 온화한 미소로 제 손을 잡는 최태준. 깨어나면 눈물이 흐릅니다. 이정우는 꿈에 안 나옵니다. 아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잊고 싶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젊은 날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23, 양장점 앞에서 찍은 사진. 참 예뻤습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제가 이렇게 예뻤다는 걸. 강민호와 찍은 사진도 한 장 있었습니다. 몰래 찍은 사진. 한강에서 찍은 것.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최태준과 찍은 사진은 없습니다. 사진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빨리 떠났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새 남자를 사랑했지만 그 누구의 아내도 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지도 못했습니다. 가정을 꾸리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지난주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독거노인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괜찮아요. 이 집이 익숙해요. 사실 이사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혼자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유서를 쓰고 있습니다. 남겨줄 재산은 없지만 남기고 싶은 말은 있습니다. 저는 박수진입니다. 1949년에 태어나 2014년에, 아니, 아직 죽지 않았네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유서도 제대로 못 쓰는 늙은이. 하지만 쓰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저는 새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결혼하지 못했지만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만은 진짜였습니다. 지난주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좀 주세요. 없어요. 가족이 안 계세요. 네, 혼자 살아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情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시선이 익숙했습니다. 평생 받아온 시선. 불쌍한 여자, 혼자 늙은 여자. 하지만 이제는 그 시선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 삶이고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봄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래도 괜찮습니다. 벚꽃은 매년 핍니다. 저는 못 보더라도 벚꽃은 계속 필 겁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손잡은 연인, 노부부, 젊은 가족.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나도 저랬을 텐데. 하지만 그 말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저 담담합니다. 옆에 벤치에 할아버지가 앉았습니다. 날씨 참 좋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게요. 벚꽃도 예쁘고. 혼자 나오셨어요. 네, 마누라가 3년 전에 먼저 갔어요. 혼자 사는데 외로워서요. 저도 혼자 살아요. 아, 그러세요. 남편분은 결혼 안 했어요. 평생 혼자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불쌍하다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자유로우셨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을 보며 각자의 인생을 생각하며
집에 돌아와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최태준이 죽기 전에 쓴 편지. 병원에서 떨리는 손으로 쓴 편지. 수진아, 미안해. 약속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너와 사랑한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웃으며 살아줘. 사랑해. 눈물이 났습니다. 65의 늙은 여자가 울었습니다. 20년 전 편지를 보며. 하지만 최태준 말이 맞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최태준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강민호와 첫사랑을 나눴던 것도 비록 배신당했지만 이정우와 함께 웃었던 순간도 모두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결혼하지 못한 게 불행일까요? 아이를 낳지 못한 게 불행일까요? 어쩌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았고 제 선택을 존중합니다. 오늘도 저는 혼자 아침을 맞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하루입니다. 간단히 식사를 하고 약을 먹었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관절약. 이제 약이 밥입니다. 오늘은 봉사활동 가는 날입니다. 도시락을 들고 혼자 사는 할머니 댁으로 갑니다. 저보다 10살 많은 할머니. 중풍으로 누워 계십니다. 수진 씨, 오늘도 왔네요. 네, 할머니. 점심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수진 씨 없으면 나 어쩔 뻔했어.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머니를 돕는 동안 제가 위로받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게 의미가 됩니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요즘 책 읽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젊어서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드라마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사랑에 빠집니다. 저도 저랬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이런 날이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았을까요? 10년, 20년, 아니면 내일 갑자기 끝날까요? 두렵지는 않습니다. 외로울 뿐입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옵니다. 동사무소에서 온 안부 문자입니다. 수진님,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따뜻한 문구입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내일도 혼자 아침을 맞을 겁니다. 모레도, 내년에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니까요. 제가 선택한, 아니, 제게 주어진 인생이니까요. 눈을 감습니다. 꿈에서라도 강민호를, 최태준을 만나기를 바라며, 내일도 무사히 눈을 뜨기를 바라며. 여러분,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결혼이 행복의 전부일까요? 가족이 있어야만 완전한 인생일까요? 혹시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맞춰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선택이든 운명이든 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후회하느냐고요? 반쯤은 후회하고 반쯤은 담담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랑은 진짜였다는 것. 강민호와 손잡고 남산을 걷던 그 봄날, 최태준이 청혼하던 그 저녁, 그 순간들만은 영원히 제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일 저는 또 혼자 아침을 맞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으니까요. 내일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